구어기사단 천년의 사사시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지은이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관광과 한국토지공사, 세종시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했다.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지만 전쟁사와 지중해 세계의 역사에 매료되었다. 가톨릭 신자로 청년 성서 모임을 하면서 가톨릭의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구어기사단 천년의 서사시는 새 관심사의 접점에서 탄생한 것이다. 전쟁사, 지중해사, 가톨릭사. 빨간 책방에 소개되었던 스테디셀러, 강남의 탄생을 비롯하여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걷다,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라면의 재발견, 제갈량과 한니발 두 남자 이야기, 2차 대선의 마이너리그, 미 해병대 이야기, 이스라엘 국방군 제7기갑여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놓았다. 역서로는 황관 이야기, 영락제 화의 질서의 완성,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있다. 303페이지 21번째. (576페이지) 역대 총장의 명단, 재임기간, 이름, 국적, 비고. 29번째. 1355년부터 1365년까지 로제 드핀, 프랑스, 키프로스 십자군 참가. 30번째. 1365년부터 1374년까지 레이몽 베렌가, 스페인, 첫 스페인 출신 총장. 31번째. 1374년부터 1377년까지 로베르드 줄리, 프랑스. 32번째. 1377년부터 1396년까지 후안 페르난데스 데 에레디아, 스페인. 두 번째로 교황이 직접 임명, 아비뇽. 33번째. 1383년부터 1395년까지 리카르도 카라치올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임명한 대립총장. 34번째. 1396년부터 1421년까지 필리베르드 나라크, 프랑스, 나라크탑 건설. 35번째. 1421년부터 1437년까지 안토니오 플루비안 데 리비에, 스페인. 36번째. 1437년부터 1454년까지 장 드 라스티, 프랑스. 37번째. 1454년부터 1461년까지 자크 드 미리, 프랑스. 이렇게 되자 1501년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새로운 십자군을 선포하였는데 육군은 없는 해상 십자군이었다. 육군이 없는 해상 십자군. 마침 1500년은 성년이었고 성년에 대한 해석 303페이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 성녀들의 무한한 공로를 교회에서 간직하면서 신자들에게 대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한다. 그런데 1년을 송두리째 대사의 해로 선포하여 많은 신자들이 대사의 은혜를 받게 하는 해를 성년이라고 한다. 성년. 성년의 시작은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이 1300년에 성년을 반포한 데서 기인한다.
이를 기념하여 교황청 함대가 창설된 상황이었다. 교황령과 구호기사단, 베네치아는 물론이고 막 통일을 이룬 스페인과 프랑스가 참여하였다. 영광스럽게도 교황이 임명한 총사령관은 여든을 눈앞에 둔 대위송이었다. 기사단은 유럽 지부에서 5척, 로더스 본부에서 5척, 모두 10척의 갤리선을 전쟁에 투입했지만 주력은 50척을 투입한 베네치아였다. 이 해상십자군은 1502년 이오니아 제도로 진격했고 7월에는 요새가 있는 레프카다 섬을 포위하여 함락시켰다. 303페이지 그림 현재의 레프카다 섬. 해적들은 교수행위에 처해졌고 노자비로 고생했던 그리스도 교인들은 풀려났지만 일부는 로도스 섬으로 끌려가 성벽 수리 작업에 동원되었다. 하지만 베네치아로서는 더 이상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경제적 타격이 심각했기에 그의 연말 사실상의 영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바에지드 2세와의 강화를 선택하고 말았다. 알렉산드르 6세는 다시 한번 해상십자군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비종 총장이 1503년 7월 3일 세상을 떠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23년 전처럼 6명의 기사들이 총장의 깃발과 교황이 하사한 십자가, 추기경관을 들고 앞장선 긴 장례식 행렬이 로도스의 중심대로를 지나갔다. 304페이지 아슬아슬한 막간극. 후임자로는 프랑스 지부장이던 아모리 당부아즈가 선출되었다. 그가 프랑스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로도스로 오는 데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기사단에 수장이 없는 사이에 오스만 해군, 당시 해적과의 구별은 무의미하다들은 로도스주의 섬들을 약탈하면서 민심이 어지러워졌다. 물론 기사단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총장 대리를 맡은 부총장 기드 블랑셰포는 바로 세 척의 갤리선을 거느리고 오스만 해군을 공격하여 8척을 격침시키고 2척을 납포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오스만 해군은 잠시나마 조용해졌고 민심은 안정을 되찾았다. 여기서 잠시 눈을 지중해에서 대서양과 인도양으로 돌려보자. 1499년 15세기를 정리하는 해에 엄청난 세계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바스코 다가마가 해낸 신항로를 통한 인도항로 개척이었다. 이로 인해 홍해와 페르시아만을 통해 많은 관세를 물고 수입되던 기존의 향료 수입 항로는 빛을 잃게 되었다. 당연히 베네치아가 큰 타격을 입었고 중개무역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던 맘루크 왕조도 같은 처지가 되었다. 맘루크 왕조는 목재와 자재를 수입하여 해군을 만들었는데 기사단은 이 정보를 입수하여 포르투갈에 전달하였다. 이 역할을 맡은 인물이 포르투갈 출신 기사인 안드레아 다마랄이었다. 포르투갈은 1509년 2월 인도 디우 앞바다에서 맘루크 해군과 해전을 벌여 승리하면서 인도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향료 원산지에서 직접 수입을 하게 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다급해진 맘루크 왕조는 베네치아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베네치아는 같은 그리스도교 국가인 포르투갈과 공개적으로 척을 지을 수 없었기에
대포는 오스만에서, 선우는 그리스에서 구하라고 조언하면서 프리랜서 기술자들을 보내는 방식으로 은밀히 지원을 해주었다. 물론 그 사이 오스만 제국과의 충돌도 이어졌는데 1504년 기사단 해군은 큰 사고를 치고 만다. 바예지드 2세의 아들이자 아나톨리아 남부 총독인 코르크투의 정신인 케말을 포로로 잡았기 때문이다. 코르쿠트는 기사단에 여러 번 편지를 보내 그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기사단은 우물쭈물하며 확답을 주지 않았고 그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익사하고 말았다. 코르쿠트가 무력 시위에 나서자 암보즈 총장은 정중한 사과를 담은 서신을 보냈고 그 덕분에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해 젬의 아들 무라드가 로도스 섬에 오면서 다시 오스만과의 관계는 냉각될 수밖에 없었다. 1507년 크레테 섬 부근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튜니스로 향하는 큰 상선 한 척이 기사단의 손에 들어왔는데 이집트의 부호들이 많이 탄 데다가 그에 걸맞게 향료와 융단, 비단 등 귀중한 화물이 가득 차 있었다. 이 해가 지나기 전에 기사단은 다시 키프로스 근해에서 귀중한 상품을 많이 실은 이슬람 상선 세 척을 다시 공격하여 한 몫을 단단히 챙겼다. 이렇게 되자 오스만과 맘루크 두 제국은 손을 잡아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510년 맘루크의 술탄 칸수는 함대를 확충하기 위한 목재를 사오기 위해 선단을 오스만 제국의 항구 유무르 탈릭으로 보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당부아즈 총장은 안드레아 다마랄과 프랑스 출신 기사 필리프 빌리에드 릴라당에게 함대를 주어 이를 막도록 명령하였다. 릴라당은 앞으로 기억해야 할 인물로 성장한다. 다마랄은 갤리전함을, 릴라당은 대형 범선을 지휘하였다. 기사단 함대가 유무르 탈릭 항구 부근에 이르자 두 지휘관의 의견이 갈렸다. 다마랄은 항구의 돌격을, 릴라당은 항구 밖으로 유인하여 격파하자는 것이었다. 경론 끝에 릴라당의 의견이 관철되었고 기사단 함대는 4척의 군함과 11척의 상선을 포획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승리는 12년 후 일어나는 비극의 원인이 된다. 이런 갈등과는 별개로 다마랄은 모국 포르투갈을 위해 인도양에서 포르투갈을 몰아내려는 맘루크 제국의 움직임, 즉 함대 근조와 대포 제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제 맘루크는 다시 해군을 재건할 수 없게 되었다. 포르투갈 배들은 인도양과 홍해를 제 집 앞마당처럼 누볐다. 이렇게 되자 베네치아 배들은 알렉산드리아에 가도 싣고 올 향료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어쨌든 이 쌍시오 받침인가? 이거 왜 계속 기억 못하지?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나마 기사단도 대항해 시대에 영향을 미친 셈이었다. 안 알려줘 털려도. 이렇게 기사단이 포르투갈에 협조한 이유는 맘루크에 대한 원한은 물론 숙적이나 마찬가지인 베네치아의 약화를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사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1512년 노쇠한 바예지드 2세의 뒤를 잇기 위해 세 아들 아흐메드, 셀림 그리고 크르쿠트가 왕위 쟁탈전을 벌이는데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셀림이 승자가 되었다. 곧 바예지드 2세는 독살당하고 셀림이 술탄에 올랐다.
할아버지 메메드 2세의 호전성을 물려받은 셀림의 등장은 기사단의 미래에 좋은 징조가 될 수 없었다. 같은 해 당부아즈 총장도 세상을 떠나고 프랑스 지부장인 기드 블랑셰포가 새 총장에 올랐지만 로도스로 돌아오던 중에 병을 얻어 급사하고 말았다. 이런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기사단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다. 콘스탄티노플로 향하는 곡물 수송선 18척을 납포하여 그렇지 않아도 내전에 시달리는 이 대도시 곡물 가격을 50%나 올려놓았다. 1512년은 오스만 제국이나 기사단 모두에게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1512년 오스만 제국이나 기사단 모두에게 305페이지 그림 아모리 당부아즈 총장 1503년부터 1512년까지 재위 1503년부터 1512년까지 재위 그 다음에 308페이지의 그림 델 카레토의 초상화 보듯이 온화한 학자풍의 외모이다. (1513년) 다음 총장으로는 한 세대 전 니콜라스 탑을 사수했던 델 카레토가 선출되었다. 그는 제노바의 집정관이었던 바르나바스 아도르노의 외손자로 제노바 인근 피날레의 후작 가문의 넷째 아들 출신이었다. 1480년 방어전은 물론 해군 제독 등을 지내며 군사 경험을 더욱 쌓았음은 물론이고 교황청 대사로 파견하여 1512년에 열린 5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율리우스 2세를 경호한 적도 있었다. 유럽 내의 인맥도 넓었다. 로도스로 돌아온 그는 오스만의 동향을 예리하게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성벽 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물론 그는 성벽 보강에만 지붕한 것은 아니었다. 성벽 보강에만 지붕한 것은 아니었다? 무슨 뜻이야? 기사단은 맘루크의 해군이 무력화되었기에 1514년과 1515년 알렉산드리아를 봉쇄하여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어 맘루크 왕조를 더욱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지만 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만다. 309페이지 화약 무기로의 전환 우트르메르 시대에는 전혀 화약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로도스 시대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열병기, 즉 화약 무기로의 대전환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전쟁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변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서양에서 화약에 대한 첫 기록을 남긴 인물은 영국의 수도사 로저 베이컨이었는데 그 시기는 1267년이었다. 화약의 제조법에 대한 글은 1270년대 중반에서 1300년 사이에 많이 나왔으며 1320년대에 서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포가 너무 무거워 이동이 힘들고 정확성도 떨어졌다. 더구나 원료인 염초가 너무 비싸서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기동력이 필요 없고 표적이 거대한 공성전에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1380년대부터 각국이 화약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염초 가격도 내려갔고 비교정 국가의 교역으로 화약 확보가 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 개발 속도는 느렸고 1530년대에 이르러서야 표준적인 화포와 포탄 제작이 이루어진다. 화승총도 대포보다는 늦었지만 개발되었다. 열병기의 등장. 특히 화승총은 약간 과장하면 여자나 아이들도 방아쇠만 당기면 갑옷으로 무장한 전사를 간단히 죽일 수 있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기병의 경우는 화승총에 대한 거부감이 더 심했다. 이는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석궁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과도 비슷한데, 대표적인 존재가 고어 기사단의 숙적인 맘루크 기병이었다.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그리하여 그대와 다른 이들은 우리 가운데 운명과 붉은 죽음의 기사들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만으로도 그대의 모든 군대를 패배시킬 수 있다. 만약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나 다만 그대의 군사들에게 제발 총만을 쏘지 말라고 명령해다오. 그대는 여기에 모든 인종으로 이루어진 20만 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대의 자리에 서서 그대의 병사들에게 전투 대응을 갖추게 하라. 우리 편에서는 단 3사람만이 그대와 맞서기 위해서 나서리라. 그대는 두 눈으로 이세 기사가 이루는 위협을 목격할 것이다. 그대는 황급히 온 세상에서 군사를 끌어모았다. 그리스도교인들과 그리스인들과 그 밖의 여러 민족들을,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무슬림의 기사들을 대적할 수 없게 되자 유럽의 그리스도교도들이 고안한 정교한 무기를 가지고 왔다. 이 무기는 서로 여인이라고 해도 그것을 쏘기만 하면 그토록 많은 숫자의 남자들을 죽일 수 있는 총이었다. 그러나 다만 그대의 군사들에게 제발 총만을 쏘지 말라고 명령해다오. 그대는 여기에 모든 인종으로 이루어진 20만 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대의 자리에 서서 그대의 병사들에게 전투 대응을 갖추게 하라. 우리 편에서는 단 3사람만이 그대와 맞서기 위해서 나서리라. 그대는 두 눈으로 이 세 기사가 이루는 위협을 목격할 것이다. 그대는 황급히 온 세상에서 군사를 끌어모았다. 그리스도교인들과 그리스인들과 그 밖의 여러 민족들을,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무슬림의 기사들을 대적할 수 없게 되자 유럽의 그리스도교도들이 고안한 정교한 무기를 가지고 왔다. 이 무기는 서로 여인이라고 해도 그것을 쏘기만 하면 그토록 많은 숫자의 남자들을 죽일 수 있는 총이었다. 그대에게 저주가 있으라. 어떻게 그대가 감히 무슬림들에게 총을 쏠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 310페이지. 세계 전쟁사 존 키건지움, 유병진 번역, 까치 68쪽. 311페이지. 이들이 화승총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1497년에 어린 술탄인 사다트 무하마드가 흑인 노예들로 화승총 부대를 만들고 자신이 총리하던 파라잘라흐에게 맘루크 천해를 시집 보내자 다른 맘루크들은 분노가 폭발하여 반란을 일으켜 파라잘라흐를 비롯한 50여 명의 부대원들을 학살할 정도로 화승총이라는 무기를 증오하였다. 하지만 열병기를 거부하고 옛 전투 방식을 고집한 대가는 혹독하였다. 열병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한 오스만 제국과의 이슬람 세계의 패권을 두고
마르지다비크와 리다니아에서 두 차례의 결전을 벌였지만 모두 참패했고 왕조는 멸망하였다. 하지만 기사단은 이른 전철을 밟지 않았다. 열병기로 전환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14세기 중후반으로 보인다. 엘리트 전사인 그들이 열병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을 리는 없다. 하지만 맘루크보다는 열병기 전환에 대한 저항감이 덜했던 것은 확실하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맘루크는 여전히 기병이 주력이었지만 구호 기사단은 말에서 내려 배를 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사단에게는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전자가 있었고 물론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었기에 변화에 필요한 내부 합의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덕분에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312페이지 기사들의 일상. 이제 1522년 벌어질 대공방전을 다루기 전에 로도스 섬에서 로도스 기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우트르메르 시대에서도 다룬 바대로 십자군은 성지에서 쫓겨났지만 성지 순례는 계속되었다. 이슬람 쪽에서도 순례객들이 뿌리는 돈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숙소만 허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단은 로도스의 병원을 크게 확장하여 지중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하니 로도스 섬은 누가 보아도 중간 기착지로 안성맞춤이었다. 성지 순례객 중에는 왕족 등 신분이 높은 이들도 적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장대함을 자랑하는 기사단의 병원에는 내과 의사 2명과 외과 의사 4명이 상주했고 우트르메르와 마찬가지로 기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병원 봉사를 하였다. 천장이 높아 쾌적한 대형 병실에는 마포로 만든 시트가 깔린 개인 침대 100개가 놓여 있었고 별도로 7개의 개인 병실이 있었다. 간이 창고도 구비되어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었으며 그럴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한 식당도 운영하였다. 작은 성당도 있어서 매일 아침 환자들을 위한 미사를 올렸다. 치료비는 환자의 빈부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무료였으며 식사도 흰빵과 포도주, 고기와 삶은 야채라는 당시로서는 무척 고급스러운 메뉴가 제공되었다. 전사한 기사들이 은식기가 환자용으로 제공되는 전통은 우트르메르 시설과 같았음은 물론이다. 내부에서 도박은 물론 고성을 지르는 말싸움도 금지되었고 정숙이 요지되었다. 기사단은 앞서 말한 해상의 영웅적인 행동에 열심이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이슬람 세력에 대한 싸움이기도 했지만 이슬람 쪽 갤리선에서 혹사당하는 그리스도교인 노예들을 해방시킨다는 확실한 명분도 있었기 때문이다. 로도스 섬은 에게와 지중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가만히 지키고만 있어도 이슬람 배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보드룸과 여러 섬에 위치한 기사단의 요새에서 신호를 보내면 보통 4척으로 구성된 기사단의 갤리선단이 출동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더구나 기사단의 배는 장거리를 갈 이유도 짐을 많이 실을 필요도 없었기에 전투원을 많이 태울 수 있었다. 한 척당 이슬람 노예 노잡이 100명, 로도스의 선원 20명, 기사 50명이 승선하였다. 전투가 삶의 목적인 기사들이었기에 전투가 삶의 목적.
그들의 전투력은 일반 병사들과는 차원이 달랐고 정과는 확실하였다. 보통 그리스의 불을 넣은 원시적인 수류탄을 던지거나 구리관으로 만든 화염방사기로 불을 지르고 갑주로 완전 무장한 기사들이 뛰어드는 방식의 전투가 벌어졌다. 물론 오스만 쪽도 한 척만 항해하는 경우는 없었고 일반적으로 4대척, 많으면 10척 이상이 선단을 꾸렸다. 기사단은 이 선단의 규모에 따라 함대의 규모를 정하였다. 어쨌든 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를 새긴 기사단의 깃발은 이슬람 선원과 승객들에게는 지옥으로의 초대장이나 다름없었다. 공격이 성공하면 선원들은 죽이거나 노예로 잡고 승객들은 인질로 잡아두었다가 몸값을 받고 석방해 주었다. 물론 화물은 모두 빼앗았다. 로도스 출신 선원들에게도 일부가 주어졌으면 물론이다. 이런 짓을 하고 지내던 그들은 결국 큰 화근을 남기고 말았다. 아루지라는 붉은 수염이 난 청년이 있었는데 레스보스 섬 출신의 그리스인이었다. 아버지는 오스만 제국의 기병인 시파이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정교도였다. 아버지는 오스만 제국의 기병인 시파이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정교도였다. 은퇴한 아버지의 해운업을 돕다가 형제들과 함께 해적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지만 구호 기사단의 습격을 받아 동생 일라스는 죽고 자신은 로도스 섬으로 끌려갔다. 이후 3년 동안 보드룸 요새에 갇혀온 오자비 고생을 하다가 다른 동생이 배를 몰고 왔을 때 쇠사스를 끊고 탈출하였다. 그리스도교에 대해 증오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된 그는 붉은 수염 때문에 바르바로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악명 높은 초고물 해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면 로도스 기사들의 사생활은 어떠했을까? 이미 앞에서 다루었지만 기사들은 순결, 청빈, 복종을 맹세한 수도자들이기도 하였다. 이 셋 중 군사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복종이 가장 중요시되었고 청빈은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대로 유럽의 영지가 아니라 최전방인 로도스에서 사는 것 자체가 청빈이었다. 순결은 결국 여자 문제인데 정식 결혼은 금지되었지만 은밀한 교제는 묵인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싸우는 수도사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는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신에게 바쳐진 몸이기에 기사단은 기사가 전사하든 병사하든 행방불명이 되든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그저 몇 명의 기사가 몇 월 며칠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할 뿐이다. 총장만이 예였으며 가족들에게 통보를 하였다. 묘지에 묘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동료들이 만들었다. 지금 또 로도스에는 몇몇 기사들의 무덤과 묘비가 남아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무덤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317페이지 제5장 로도스 대 포위전 317페이지 현대화된 로도스의 방어망 317페이지 대포위전 전야 323페이지 코스섬에서의 전초전과 오스만군의 상륙 326페이지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329페이지 9월 24일의
대혈전 333페이지, 공방전의 분수령이 된 10월 336페이지, 사면초가의 11월 338페이지, 1522년의 마지막 달 대공방전의 끝 340페이지, 로도스를 떠나는 기사단 344페이지, 길어지는 방랑 349페이지, 6장 몰타의 배 357페이지, 몰타 정착 357페이지, 초전함 산타안나와 그리스 원정 361페이지, 튜니스 공략전 363페이지, 스페인 세력의 대도와 영국 세력의 몰락 370페이지, 프랑스의 배신과 도리아와의 연합작전 374페이지, 콩가루 동맹의 전형, 프레베자 해전 376페이지, 발레트와 투르구스 380페이지, 비극으로 끝난 알제리 원정 382페이지, 마디아 공략전 and 1551년 여름의 두 참사 385페이지, 돌메데스의 실정과 로메가스의 불운 388페이지, 라 발레트와 펠리페 2세의 등장 390페이지, 제르바의 참국 392페이지, 5년간의 조정기, 반격에 나선 기사단 396페이지, 칼을 뽑은 술레이만, 방패를 든 발레트 398페이지, 7장 유럽의 방패 몰타 공방전 403페이지, 불완전한 몰타의 요새화 그러나 403페이지, 오스만군의 상륙과 전쟁의 색깔 408페이지, 성 엘모 요새 공방전이 시작되다 413페이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 엘모 요새 공방전 420페이지, 성 엘모 요새의 함락 427페이지, 휴지기에 벌어진 막강극들 431페이지, 기사단의 복수 435페이지, 소모전으로의 전환 440페이지, 317페이지, 5장 로더스 대포위전 어떻게 읽어야 되지? 현대화된 로더스의 방어망. 그동안 이런저런 보강이 있었다고 해도 로더스의 성벽은 1453년에 함락된 콘스탄티노플 스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카레토 총장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의 고문으로서 활동할 정도로 능력이 증명된 베네치아의 축성 전문가 바실리오 델라 스칼라를 후한대우로 초빙하였다. 당시 베네치아는 방어 축성의 최고 선진국이었고 외교 문제만 없다면 이런 식의 기술 원조에는 상당히 너그러웠다. 스칼라는 3년 동안 로도스에 머무르며 성벽을 크게 개조하였다. 이제까지의 성벽은 가능한 한 높여서 아래쪽에 있는 적군에게 공격을 퍼붓는 것이었지만 화포가 점점 발달하게 된 현실에 맞춰 높이를 낮추고 두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성벽의 두께는 그 전보다 2배가 넘는 10m가 넘을 정도에 이르러 중세의 성벽이라기보다는 현대의 벙커에 가까운 구조로 진화하였다. 당연히 탑들도 높이를 낮추고 두께를 더하는 방식으로 개조되었다. 해자도 더욱 깊고 넓게 팠는데 그 폭이 20m에 달했다. 또한
해자 중간에 나아진 성벽을 하나 더 쌓았다. 이를 외벽이라고 부르겠다.